1726년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 책을 찍어낸 출판업자는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책은 판매 금지, 즉시 압수됩니다.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책 한 권이 뭐길래 평범해 보이는 이 책이 이토록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책은 겉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파를 당한 한 의사가 기묘한 나라들을 여행하며 겪는 이야기. 키가 손가락만 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산처럼 거대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나라, 하늘에 떠 있는 섬, 그리고 인간보다 이성적인 말이 지배하는 세계. 이러한 환상적인 설정은 마치 어린이를 위한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용 모험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각색과 번역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1726년의 사람들은 이 책을 그렇게 순수한 시선으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책 속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출판 직후 영국 사회는 심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은 책 속 장면 하나하나에서 현실을 너무도 닮은 풍경과 신랄한 비판의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와 함께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파급력은 너무나 커서 내용이 삭제되거나 심지어 금서로 지정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직접 밝혔을 정도로 그의 비판의식은 확고했습니다. 스위프트는 당시 사회의 위선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고자 했으며 그의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소인국 릴리펫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정당이 갈라지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릴리펫 사람들은 계란을 깰 때 뭉툭한 쪽부터 깨느냐, 뾰족한 쪽부터 깨느냐 하는 사소한 문제로 빅엔디언과 리틀엔디언으로 나뉘어 수백 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독자들은 이 장면을 읽으며 당시 영국 의회의 현실, 즉 끝없이 이어지던 당파 싸움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토리당과 휘그당이 민중들에게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다투던 영국 정치계에 대한 신랄한 풍자였던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릴리펫의 터무니없는 분쟁을 통해 정치인들의 허영심과 무의미한 갈등을 비판했습니다. 거인국 브롭딩넥에서는 국왕이 주인공 걸리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문명은 잔인함과 탐욕 위에 세워졌다. 이 대사는 단순한 상상의 왕이 아니라 당시 영국 왕실을 향한 정면 비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국가를 자처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수탈, 노예무역, 그리고 귀족들의 사치와 부패가 만연해 있었음을 지적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걸리버가 영국 사회의 발전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마다 브롭딩넥 국왕은 그 이면에 숨겨진 폭력과 비인간성을 꿰뚫어보며 영국인들의 오만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로 나아가던 영국의 모순적인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섬 라퓨타에서는 학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온통 추상적인 이론에만 몰두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초도 없는 비현실적인 실험, 쓸모없는 이론에 매달리는 라퓨타의 학자들은 당시 과학, 엘리트와 지식인 사회에 대한 조롱이자 경고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퓨타의 학자들은 오이를 태양빛으로 농축하려 하거나 인간의 배설물을 원래의 음식으로 되돌리려는 등 기괴하고 비생산적인 연구에 몰두합니다. 스위프트는 이를 통해 당시 왕립학회와 같은 과학단체들의 탁상공론적인 연구를 비판하고 실용적인 지식보다는 허황된 명예만을 좇는 지식인들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허황된 과학적 탐구가 실용적인 이점 없이 오직 개인의 명예만을 좇는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리버가 도착한 가장 위험한 나라 말이 이성을 갖고 인간을 지배하는 후이넘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야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욕망만 가득한 짐승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야후들은 탐욕스럽고 질투심 많으며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입니다. 반면 후이넘들은 이성과 도덕을 갖춘 고귀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역설적인 설정은 독자들에게 인간 본성과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명국가라 자부하는 인간은 사실 가장 미개한 존재다.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그들이 이룩한 문명은 진정으로 진보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인간이 이성보다 감정, 욕망에 지배당하는 존재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당시 영국인들이 가졌던 인간 우월주의에 강력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장은 걸리버 여행기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닌 심오한 철학적 풍자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토록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가 가득한 이 책을 쓴 인물은 아일랜드 출신 성직자이자 당대 최고의 풍자가인 조너선 스위프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정치와 종교, 왕권과 인간 본성을 정면으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교묘하게 이 모든 비판을 여행기라는 환상적인 가면 뒤에 숨겼습니다. 스위프트는 자신의 신랄한 비판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인쇄업자에게 원고를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출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당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익명으로 작품을 발표하여 직접적인 탄압을 피하려 했지만 그 메시지의 강력함은 결국 은폐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권력자들이 그 가면을 단번에 벗겨버렸다는 점입니다. 1720년대 영국에서는 왕실, 의회, 국교회를 비판하는 출판물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불온한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절대 왕권과 교회의 권위가 지배하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비판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위험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국의 처벌은 작품의 저자가 아닌 책을 세상에 유통시킨 출판업자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익명이었고 책을 세상에 널리 알린 책임은 전적으로 출판업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업자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서점에 배포된 책들은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일부 판본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강제로 수정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금서가 되어 대중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검열과 수정 과정을 거쳐 출판될 정도로 강한 풍자성을 지닌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영국 사회와 유럽 문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조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권력자들이 걸리버 여행기를 금서로 지정하고 탄압할수록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강하게 느꼈고 더 간절히 이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읽는 책, 숨겨서 돌려보는 책, 권력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된 것입니다. 금지된 과실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듯이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위험한 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금서 조치는 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역설적으로 더 많은 대중에게 이 책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걸리버 여행기 초판은 출간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고 3주 안에 1만 부가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 유럽 주요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위험한 책이 되었고 오히려 그 위험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책은 점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포장됩니다. 원래의 날카로운 풍자와 정치적 비판은 점차 희석되고 기괴한 모험담이나 환상적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용으로 각색된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소인국 릴리펍과 거인국,
브롭딩넥의 신기한 생명체들이나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의 경이로운 모습만이 강조되고 스위프트가 의도했던 사회 비판적 메시지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책의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점차 희석되고 흥미 위주의 모험 이야기로 재해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로운 모험 이야기로 읽히는 반면 성인 독자들에게는 정치적, 철학적 풍자로 읽히는 등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시대와 독자층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걸리버 여행기는 독자의 연령과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다층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흥미가 아니라 일종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위프트의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1726년 한 권의 책은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문명인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위선적인 존재일 뿐인가? 그래서 그 책은 위험했고, 그래서 권력자들에 의해 금서가 되었으며,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여전히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걸리버 여행기. 초판에 삽입된 지도에서 동해를 시 어브 코리어라고 명확하게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며 이 책이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 특히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초기 계기 중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책을 순진무구한 동화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와 사회를 고발하는 날카로운 고발문으로 읽고 있습니까? 그 해석은 독자의 몫이며 이 책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질문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텍스트인 것입니다. 걸리버의 여정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탐험하는 영원한 여정의 은유로 기능하는 것입니다.